아침 햇빛이 거실 장판을 길게 쓰다듬을 때 나는 늘 그 빛보다 먼저 깨어 있었고 그보다 먼저 오래된 그림자를 들여다보곤 했다. 내 이름은 은주 59, 아직도 아내라고 불리지만 아내라는 말보다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오래 참은 사람, 오래 속은 사람, 그리고 이제 더는 속지 않으려는 사람이다. 나는 내 삶을 조용히 접어 서랍맨 아래 넣어두고 살았다가 어느 날 그 서랍을 끝까지 당겨버린 여자가 되었다고 오늘은 그렇게 고백하려 한다. 남편은 오랫동안 술과 카드와 거짓말 사이를 걸어다녔다. 처음엔 발자국이 희미했고 다음엔 발자국이 겹쳤고 결국엔 집안이 그 발자국으로 젖어버렸다. 나는 그 젖은 바닥을 매일 닦았다. 닦다 보면 깨끗해질 줄 알았다. 그러나 어떤 얼룩은 바닥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 속에, 침묵 속에, 귀 기울일수록 더 진해지는 곳에 있었다. 이야기는 내 어제에서 시작되지만 끝은 내 내일을 향해 있다. 나는 도망치지 않았고 오래 버티지도 않았다고, 다만 내가 나를 되찾기 위해 걸어간 시간들이었다고. 그 시간의 모서리를 차근히 보여주겠다. 오늘 이 이야기는 무너짐과 깨달음, 오해와 화해, 그리고 떠남과 남음, 그 모든 곡선으로 이뤄진 하나의 호흡이다. 나는 그 호흡을 새마듯 길게 들이마시고 한 줄씩 내어놓겠다. 숨을 내쉴 때마다 나는 어제의 나에게 작별을, 내일의 나에게 인사를 건넬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서 나는 비로소 내 이름을 내 입으로 또렷이 부를 것이다. 그날 저녁 그는 초인종을 2번 눌렀고 3번째는 주먹으로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소독약과 위스키 냄새가 엉켜 있었다. 사람이 좀 있었어. 회사에서. 그는 대충 웃으며 신발을 발로 차냈고 발자국이 젖어 있었다.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젖어 있었다. 나는 그 젖음을 닦아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그 다음에야 묻고 싶은 말이 떠올랐다. 카드값은? 그는 가볍게 손을 저으며 말했다. 아, 그거 다음 주에 들어와. 들어온다는 말은 언제나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말의 껍질을 한 번 더 벗기는 데에는 늘 시간이 걸렸다. 식탁 위엔 아직 치우지 못한 반찬이 남아 있었다. 그는 젓가락을 들지도 않고 컵부터 찾았다. 컵은 늘 같은 컵이었다. 투명한 유리컵. 속이 보이는 투명함이 그에게만 없는 투명함처럼 느껴졌다. 나는 싱크대 앞에 서서 물을 틀어 컵을 씻었다. 물줄기 소리 사이로 내 마음이 잘게 부서지는 소리가 섞여 들렸다. 사람은 언제 가장 외로워지는가? 나는 그 답을 매일 바꾸어 보았다. 말을 믿었을 때, 믿음이 깨졌을 때, 깨진 믿음을 다시 붙이려 고개를 숙였을 때, 그 모든 순간에 외로움은 같은 얼굴로 다가왔다. 그는 주머니에서 영수증 뭉치를 꺼내며 말했다. 내가 정리해 놓을게. 정리는 한 번도 끝나지 않았다. 영수증은 다음 날이면 사라졌고 카드는 다음 달이면 더 깊어졌고 술은 늘 어제보다 많이 비어 있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오늘은 어디였어? 그는 대답 대신 웃음을 내밀었다. 웃음은 대답이었고 대답은 회피였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대화는 때로 사랑을 살리고 때로 사랑을 소모시킨다. 우리는 말로 가까워진 적이 있었고 말로 멀어진 적이 있었다. 그날의 침묵은 멀어짐 쪽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는 기분이 좋아졌다. 말끝이 길어졌고 장난스러워졌다가 곧장 예민해졌다. 넌 왜 맨날 얼굴이 그 모양이야? 그 말은 별뜻 없이 던진 말 같았지만 나에겐 하루치의 용기를 꺼뜨리는 주문이었다. 나는 거울을 떠올렸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잔주름이 늘었고 눈가의 빛이 얇아졌다. 빛이 얇아지는 건 내가 살을 깎아 그에게 내어준 시간만큼 나를 채우지 못했다는 뜻이었다. 밤 11시쯤 그의 전화가 울렸다. 그는 내 앞에서 받지 않았다. 베란다로 나갔고 미닫이 문을 닫았다. 문은 유리였지만 그의 입술은 보이지 않았고 손짓만 보였다. 나는 그 손짓의 모양으로 대화의 온도를 가늠했다. 손바닥이 아래로 내려가면 변명이었고 위로 올라가면 요구였고 쥐어지면 거짓말이었다. 그날의 손은 자주 쥐어졌다. 그가 들어올 때쯤 그의 눈에서 불빛이 꺼져 있었다. 술이 꺼지기 전 거짓말이 꺼졌다. 나는 안다고 말하지 않았고 몰랐다고도 말하지 않았다.
잠들기 전에 그는 나에게 등을 돌렸다. 등은 벽 같았다. 벽에 얼굴을 대고 자는 동안 나는 벽 쪽으로 미세한 말을 던졌다. 언제부터였지? 벽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바닥에 발자국을 닦았다. 물걸레질을 하다가 문득 내가 매일 닦는 건 바닥이 아니라 내 마음의 오염이라는 걸, 그리고 그 오염의 원천은 집 밖에서 시작되어 집 안에 눅눅이 번진다는 걸 인정했다. 인정은 시작이었다. 사람은 마음의 장판을 새로 깔아야 할 때가 있다. 나는 아직 장판을 들추지 않았지만 모서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았다. 손가락 끝이 아려왔다. 아픔은 때로 결정이고 결심은 때로 애도의 시작이었다. 나는 서랍 맨 아래에 넣어둔 서류철을 꺼냈다. 대출, 카드, 고지서, 그리고 지난 겨울에 내가 흘려 쓴 메모. 나는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가? 질문은 오래되었지만 답은 엊그제처럼 선명했다. 더는 아니다. 그러나 그 더는 뒤에는 벽처럼 높은 두려움이 있었다. 나는 그 벽 높이를 손끝으로 재보았다. 나 혼자는 넘기 어렵지만 넘지 않으면 이 집 전체가 물에 잠길 것 같았다. 그날 저녁 그는 다시 젖은 발자국을 남겼고 나는 처음으로 그 발자국 위에 내 발을 겹쳐놓지 않았다. 피하지 않고 겹치지 않고 내 발을 따로 두었다. 분리의 시작은 그렇게 사소한 몸의 자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나는 밥상을 차리지 않았고 그는 냉장고를 열어 젓갈과 찬밥을 꺼냈다. 왜 이렇게 싸늘해? 그가 물었다. 나는 조용히 답했다. 이제 따뜻한 건 나에게 먼저 쓰려고 해. 그 말은 나에게도 처음이었다. 입안에서 굳은 살처럼 단단해진 말이었고 꺼내는 데에 용기가 필요했다. 그는 이해하지 못했다.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은 오래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날의 나는 그 표정을 바꾸려 애쓰지 않았다. 사람을 바꾸려는 노력 대신 내 자리를 지키는 일을 택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오늘은 발자국을 닦지 말자. 그리고 정말 닦지 않았다. 바닥은 조금 더러워졌지만 마음은 조금 덜 더러워졌다. 그날 밤 나는 서랍 위에 놓은 작은 공책을 펼쳤다. 첫 줄은 이렇게 시작했다. 나의 날짜를 되찾는 계획. 나는 날짜에 점을 찍었다. 그 점이 내일의 등불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작은 불씨를 덮었다. 거짓말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나는 그의 거짓말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았다. 처음엔 작은 배려였다. 오늘은 늦을 것 같아 미안해 하던 그 말에서 그날은 정말로 일이 있었다. 그러다 다음엔 늦은 이유에 작은 양념이 붙었다. 팀장 때문에 잡혀 있었어. 실제로는 동료들과 맥주 한 잔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부턴가 그 말의 속도가 빨라졌다. 빠른 말은 생각을 앞지르고 앞지른 말은 실수를 낳는다. 나는 그 실수의 틈에서 진실의 냄새를 맡았다. 그 냄새는 날카로웠고 날카로운 건 오래 숨길수록 더 아팠다. 그가 처음 도박장이라는 곳에 발을 들였던 날, 그는 아마도 호기심이었을 것이다. 사람은 이기고 싶을 때보다 지지 않으려 할 때 더 위험해진다. 그는 지지 않기 위해 돈을 올렸고 잃지 않기 위해 더 올렸고 결국 잃고도 버티기 위해 거짓말을 올렸다. 거짓말은 한 판의 베팅과 닮았다. 처음엔 작은 금액으로 시험해보고 돌아오면 금액을 키우고 들키지 않으면 반복한다. 그 반복은 중독의 구조를 갖고 있었다. 나는 그 구조를 알고도 오랫동안 모르는 척했다. 모르는 척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러나 모르는 척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기만이었다. 어느 밤 그는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뒤척였고 화면 밝기가 그의 얼굴을 창백하게 만들었다. 나는 물컵을 가지러 가다 멈춰섰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고 잠깐 멈춘 순간 회의 취소라는 메시지가 지나갔다. 그날은 금요일 밤이었다. 우리 집에서 회의는 보통 토요일 새벽까지 이어졌다. 나는 그 메시지에서 회의라는 단어의 사망을 보았다. 언어가 죽을 때 관계도 조금씩 죽어간다. 나는 거실 불을 끄고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 위에 앉아 고요한 공기를 만지작거렸다. 말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을 때 사람은 때로 침묵을 택한다. 그 침묵이 비겁하지 않으려면 다음 날의 말이 정확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에게 차를 내주며 조용히 말했다. 어제 회의는 어떤가요? 그는 잠깐 멈췄다. 거짓말은 멈춤에서 시작된다. 멈춤은 고르지 못한 호흡, 흔들리는 눈동자, 그리고 단정한 목소리로 이어진다. 괜찮았지. 괜찮았다는 말은 대개 괜찮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내 차잔의 온도가 식는 동안 그의 말의 온도를 가늠했다. 그는 습관처럼 나에게 묻지 않았다. 너는 어제 어땠어? 돌아오지 않는 질문들 속에서 나는 나의 하루를 먼저 포기하는 법을 배웠다. 사람은 질문을 받지 않으면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잃는다. 그날 오후 정리하지 못한 서류들 사이에서 나는 우리의 과거 사진을 꺼내보았다. 젊은 날 그는 웃음이 밝았다. 나는 그 웃음에 내 미래를 걸었다. 미래는 어떻게 이렇게 다른 문으로 이사왔을까? 사진 속에 그는 내 어깨에 손을 얹고 있었지만 현실 속에 그는 내 마음에서 손을 떼고 있었다. 나는 펜을 들어 공책에 적었다. 거짓말의 발생학 사소함 습관 구조 생활. 나는 이 네 단어를 바라보며 내 생활을 구하는 네 개의 다리를 떠올렸다. 사소함을 놓치지 않을 눈, 습관을 중단할 용기, 구조를 해체할 계획, 생활을 바꿀 실행. 이 네 가지가 있다면 나는 이 집에서 나를 구할 수 있을까? 저녁이 되어 그가 돌아왔을 때 나는 질문을 달리 던지기로 했다. 오늘은 나에게 솔직할 수 있어? 그는 웃었다. 웃음은 방어였다. 또 시작이네. 시작이라는 단어를 그는 질색했다. 그러나 나에게는 시작이 필요했다. 나는 말했다. 나는 너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려는 거야. 그는 눈을 피했다. 사람이 눈을 피할 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다. 그가 보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 술잔의 바닥, 카드의 숫자, 혹은 어느 낯선 여자 얼굴. 나는 확신하지 않았고 확신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대화는 짧아졌다. 짧은 대화는 오래된 관계의 피로다. 그 피로를 끊어내기 위해 나는 또 다른 서랍을 열었다. 오래전에 썼던 이력서. 지우고 다시 쓰고 지우고 다시 썼던 내 이름. 나는 다시 쓸 준비를 했다. 내일 낮에 잠깐 나갔다 올게. 그가 물었다. 어디를? 나는 답했다. 나를 찾으러. 그는 이해하지 못했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설명은 약이고 때로 독이다. 나는 그날 밤 알람을 일찍 맞추고 잠들었다. 오랜만에 스스로에게 시간을 약속하는 밤이었다. 다음 날 나는 오래된 치마 대신 바지를 입었다. 움직이기 위해서였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동안 내 발목이 가벼웠다. 가벼움은 두려움과 함께 왔다. 사람은 변화를 시작할 때 대게 같은 양의 두려움과 같은 양의 기대를 들고 떠난다. 나는 일자리를 알아보려 했다.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나의 이름이 필요해서였다. 무엇을 하든 내 이름이 불리는 곳. 은주 씨라고 불러주는 소리. 그 소리 하나면 나는 하루를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구청 앞 작은 평생학습관에서 접수표를 받았다. 컴퓨터 기초, 회계 보조, 돌봄 도우미, 문해 교육.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해 교육 보조에 동그라미를 쳤다. 읽고 쓰는 일을 돕는 시간. 나는 누군가의 이름을 다시 쓰게 도울 수 있을지도 몰랐다. 접수 창구에 젊은 직원이 미소를 지었다. 경력 있으세요? 나는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다. 가정의 기록을 오래 썼습니다. 그는 웃었고 나는 미소를 돌려주었다. 그 미소가 내 안에서 작은 불씨가 되었다. 돌아오는 길 시장 골목을 지나며 튀김 냄새와 오징어채 냄새가 섞여 코끝을 건드렸다. 나는 종이봉투에 군만두를 담아들고 집으로 향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낯선 구두가 현관에 놓여 있었다. 나는 문 앞에서 한 번 숨을 멈췄다. 멈춤은 내 몸에게 신호였다. 지금은 조심할 때. 문을 열자 거실에 여자가 앉아 있었다. 검은색 코트를 곱게 걸친 젊은 여자. 남편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회사 후배야, 잠깐 들른 거야. 여자는 나를 보며 예의를 차렸다. 안녕하세요. 선배님께 자료 좀 전해드리러 왔어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는 눈빛은 두 가지다. 정말 아무 일도 없거나
오래 준비해온 거짓말이거나. 나는 군만두 봉투를 식탁에 내려놓았다. 그래요, 자료는 전해드렸어요? 그녀는 미소를 유지했다. 네, 이제 가보려고요. 남편은 서둘러 그녀를 현관까지 바래다 주었다. 그 짧은 뒷모습에서 나는 다정함의 흔적을 보았다. 내게 없어진 다정함이 다른 곳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습. 그 순간 내 귓속에서 오래된 소리가 다시 났다. 더는 아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나는 식탁에 앉아 종이봉투를 열었다. 군만두는 식어 있었다. 남편이 말했다. 왜 그렇게 봐? 나는 조용히 답했다. 내가 봐야 할 것을 보고 있을 뿐이야. 그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 앉았다. 오해하지 마. 오해라는 말은 때로 진실의 포장지였다. 나는 포장지를 찢고 싶지 않았다. 찢는 소리가 너무 클 것 같았다. 대신 나는 내 공책을 펴고 첫 줄에 적었다. 오늘 나는 나의 이름을 다시 쓴다. 그리고 밑줄을 2번 그었다. 남편은 내 공책을 힐끗 보고는 TV를 켰다. 바닥에 남아있던 젖은 발자국 자리가 조금씩 말라가고 있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말리지만 말라붙은 자리는 오래 남는다. 밤이 되어 나는 그에게 말했다. 다음 주에 면접 보러 가. 그는 놀란 표정이었다.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지, 오래 준비했어. 그는 비웃음을 작게 흘렸다. 나가서 뭘 하려고? 나는 천천히 답했다. 남은 생을 남의 인생의 방해물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어로. 그는 웃음을 멈췄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화를 냈다. 너는 왜 맨날 나를 공격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나를 방어하는 중이야. 방어와 공격은 때로 같은 손짓을 한다. 그러나 내 손은 점점 덜 떨렸다. 그 밤 나는 알람을 2번 맞추었다. 하나는 아침 일찍, 하나는 새벽 3시. 새벽 알람은 깨어 있어야 하는 내 마음을 위한 것이었다. 나는 새벽 어둠 속에서 조용히 생각했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는 자신의 파괴를 타인의 어깨에 올려두지 않는 것.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파괴를 내 어깨에 올려두었다. 나는 그 무게를 천천히 내려놓기로 했다. 다음 날 나는 면접을 보았다. 짧은 질문과 대답 사이로 내 목소리가 낯설지 않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나는 여전히 나였다. 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 돌아오는 길 하늘이 맑았다. 맑음은 잔인할 때가 있다. 모든 게 선명해지니까. 나는 선명함을 피하지 않기로 했다. 집으로 돌아오니 현관 앞에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다. 남편의 필체로 미안이라고 적힌 메모와 함께 현금이 조금. 그 돈은 빚의 이유를 덮기에는 턱없이 모자랐다. 그러나 나는 그 돈에서 다른 냄새를 맡았다. 사라지는 다정함의 마지막 냄새. 나는 메모를 접어 서랍에 넣지 않았다. 그냥 버리지는도 않았다. 식탁 위에 올려두고 오래 보았다. 보고 또 보니 그 한 글자가 더 이상 내게는 말이 아니었다. 그건 단지 글자였다. 글자 하나로는 인생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나는 마침내 배웠다. 면접 합격 문자를 받은 날 나는 벽과 문의 차이를 생각했다. 집이라는 구조는 벽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살아내는 구조는 문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오랫동안 우리 사이는 벽이었고 나는 문을 찾는 일을 미뤄왔다. 그날 밤 그는 술에 취해 돌아오지 않았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메시지는 회색으로 멈췄다. 나는 소파 등에 담요를 걸치고 기다리지 않았다. 기다림을 멈추는 건 사랑을 멈추는 게 아니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낭비하지 않는 훈련이었다. 새벽 2시를 지나 문이 열렸다. 그의 걸음은 망가진 메트로놈처럼 불규칙했다. 어디 갔다 와? 내 말은 차분했지만 내 심장은 두드리고 있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신문지처럼 구겨진 셔츠에서 낯선 향수가 났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묻지 않음은 포기와 다르다. 그날의 묻지 않음은 기록이었다. 나는 그의 구겨진 셔츠를 바라보며 마음속 노트에 체크 표시를 했다. 이 집의 문이 위치 나가는 쪽. 다음 날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물었다. 저녁 뭐야? 나는 대답했다. 나는 오늘 바쁘니까 각자 해결하자. 그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요즘 너 왜 이래? 요즘이라는 말에는 지금까지의 모든 날들이 붙어 있었다. 나는 그 무게를 더는 껴안지 않기로 했다. 저녁 대신 나는 서류를 정리했고 내 남은 적금을 계산했다. 자립은 수치와 표의 언어로 번역돼야 현실이 된다. 계산기 위로 햇빛이 기울었다. 햇빛은 정직했고 정직은 불편했다. 그러나 불편함을 지나야 자유가 왔다. 밤이 되자 그는 화를 키웠다. 너는 뭘 해도 엇나가. 나는 조용히 물었다. 내가 엇나가는지 당신이 길을 바꿔놓았는지. 그의 목에서 욕설이 튀어나왔다. 나는 그 욕설이 내게로 오지 않도록 상상의 투명한 벽을 세웠다. 그 벽은 그가 만든 벽과 달랐다. 그의 벽은 관계를 막았고 나의 벽은 상처를 막았다. 그는 방문을 쾅 닫았다. 쾅 하는 소리는 결심을 빠르게 만든다. 나는 핸드폰을 들고 변호사 상담 예약을 했다. 상담 시간은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 캘린더에 붉은 동그라미를 그리며 나는 내 손이 덜 떨리는 걸 느꼈다. 두려움은 계획을 먹고 줄어든다. 며칠 뒤 그는 거실에서 카드놀이 앱을 켰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고 화면에 숫자들이 떴다. 나는 그 숫자들이 우리의 식비, 관리비, 내 미래의 학습비를 잠식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에게 말했다. 그만하자. 그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뭘? 이제 당신의 무너짐을 내 어깨에 올려두는 거. 그는 비웃음을 흘렸다. 내가 뭘 안다고. 나는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았다. 논쟁은 상대를 이기기 위한 말, 결심은 나를 지키기 위한 침묵. 나는 결심을 선택했다. 수요일 변호사는 법과 생활 사이의 다리를 보여주었다. 증거, 기록,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단어들은 차갑고 정확했다. 정확함에 고마웠고 차가움에 떨렸다. 가장 중요한 건요, 지금부터의 기록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오는 길 커피를 한 잔 마셨다. 쓴맛이 입안에 오래 남았다. 쓴맛을 오래 견디면 단맛에 무감해지기도 한다. 나는 단맛을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그날 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다음 달에 집을 나가.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농담하지 마. 농담할 힘도 없어.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흔들림은 두려움의 신호였다. 그 두려움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가 잃을 것들에 대한 것이었다. 나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당신은 무엇을 지키고 싶어?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내 대답을 알고 있었다. 나는 나를 지킬 거야. 이혼을 결심했다고 해서 바로 세상이 변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사소한 것들이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한다.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 욕실 환풍기의 떨림, 밤 11시마다 윗집에서 끄는 TV 소리. 그 사이로 그의 숨소리. 그 숨은 나와 상관없이 오르고 내렸다. 나는 그 숨에서 내 숨을 분리하는 연습을 했다. 침묵은 기술이었다. 말하지 않는 동안 나는 내 마음의 방을 정리했다. 어떤 기억은 버리고 어떤 기억은 접고 어떤 기억은 유리병에 담아 선반 위에 올렸다. 유리병에는 작은 라벨을 붙였다. 좋았던 날. 그 라벨이 오래 빛바래기를, 그러나 사라지지는 않기를. 그날 오후 문이 다시 열렸다. 그는 술을 덜 마신 얼굴이었다. 얘기하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실 테이블 사이에 앉았다. 그가 먼저 말했다. 미안하다. 그 말이 8글자였다면 내 마음이 움직일 수 있었을까? 그러나 그의 미안은 오래된 습관처럼 가볍게 떠올랐다가 가라앉았다. 한 번만 기회를 줘. 나는 물었다. 무엇을 바꿀 수 있어? 그는 잠깐 멈췄다. 술 조금 줄이고 카드도 끊어볼게. 줄이고 끊어보고. 보조동사는 종종 책임을 가볍게 만든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조금과 보겠다로는 더 못 살아. 그는 화를 냈다. 넌 왜 이렇게 칼 같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칼은 당신이 들었지. 나는 나를 지키려고 방패를 들었어. 그는 손바닥으로 이마를 짚었다. 정말 끝낼 거야?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끝이 아니라 내 시작이야. 그의 얼굴이 무너졌다.
사람의 무너짐을 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나는 그 순간에도 그를 불쌍하게 여기려는 내 습관과 싸웠다. 불쌍함은 때로 잘못된 구원의 문이다. 우리는 오래 앉아 있었고 결국 그는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쓸쓸했다. 그러나 쓸쓸함을 견디는 능력은 곧 자유의 길이었다. 밤 나는 오랫동안 자꾸만 떠오르는 한 장면과 싸웠다. 젊은 날 겨울 그가 내 장갑을 쥐어주던 장면. 그때의 따뜻함이 지금의 차가움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걸 나는 되새겼다. 시간은 한 사람의 여러 얼굴을 담는다. 그 모든 얼굴을 사랑하는 건 사랑이지만 그 모든 얼굴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 다음 날 나는 작은 박스를 꺼내 내 물건을 분류했다. 사진 2장, 오래된 책갈피, 엄마가 물려준 반지, 그리고 내 이름이 적힌 수료증. 그 사이로 새로 받을 수료증의 빈자리를 만들어 두었다. 저녁 그는 말없이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말없는 움직임에는 풍선처럼 말들이 들어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 말들을 꺼내지 않았다. 그 밤 침묵은 우리 사이의 마지막 예의처럼 느껴졌다. 나는 알람을 끄고 깊게 잠들었다. 깊은 잠은 오랜만에 내게 왔다. 그리고 꿈에서 나는 내 이름을 불렀다. 크게, 또렷이,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문해 교육 보조 첫날 나는 낯선 이름들을 배웠다. 서툰 발음으로 자기소개를 하는 어르신들 사이에서 나는 나의 발음이 또렷해지는 걸 느꼈다. 평생 이름을 불려본 적이 많지 않았다는 한 할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선생님, 내 이름이 예뻐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예뻐요. 아주 오래 잘 자란 이름이에요. 그 순간 나는 내가 다른 누군가의 삶에서 작은 문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집에서는 벽이었던 내가 여기서는 문이 되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국을 끓이고 있었다. 낯선 풍경이었다. 오늘은 내가 했어. 그는 어색하게 말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간을 맞추려는 그의 눈빛. 나는 한술 떠먹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업은 어땠어? 오랜만에 돌아온 질문이었다. 나는 힘주어 대답하지 않았다. 좋았어. 그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그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대신 소파에 앉아 다큐멘터리를 봤다. 변화는 때때로 연기처럼 얇다. 얇은 변화가 켜켜이 쌓이면 공기가 달라질까? 나는 기대하지 않으려 했고 기대하지 않는 게 습관이 되지 않도록 조심했다. 며칠 뒤 그는 봉투를 내밀었다. 카드 정리했어. 영수증과 약정서, 해지 확인서. 종이들은 믿음의 증거가 아니라 최소한의 시간 벌기였다. 그러나 나는 기록으로 보관했다. 변호사에게 보여줄 기록이자 내 마음에게 보여줄 증거. 밤 그는 말했다. 내가 바보였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스스로 깨닫는 말은 타인의 말보다 오래간다. 그는 이어 말했다. 그래도 우리 끝까지 가야 해?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끝이라는 말로 시작을 막지 말자. 그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에도 피로가 배어 있었다. 우리의 역할은 바뀌었다. 오랫동안 내가 집을 지켰고 그는 집을 어지럽혔다. 이제 나는 밖에서 이름을 얻고 그는 안에서 집을 정리했다. 역할 교체의 시간은 관계의 시험이었다. 시험에서 합격하기 위해 필요한 건 진심이 아니라 지속이었다. 다음 주 그는 술자리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칭찬하지 않았다. 칭찬은 때로 상대를 아이로 만들고 나는 그를 더 이상 아이로 키울 생각이 없었다. 그는 묻지 않았지만 나는 내 마음속에서 작게 답했다. 잘했어. 그러나 늦었어. 그래도 해. 세 문장은 각각 다른 온도를 갖고 있었고 나는 그 온도들을 동시에 품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법원의 최초 서류를 접수하던 날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맑은 날의 도장은 유난히 붓다. 창구 여직원이 내 서류를 하나씩 넘길 때 종이 사이사이 내 과거가 끼어 찢어지는 소리가 나는 듯했다. 다음 절차 안내해 드릴게요. 설명은 친절했고 친절은 중립적이었다. 나는 서류 하단에 내 이름을 또박또박 썼다. 붉은 도장을 눌렀다. 도장이 종이에 잉크를 남기는 순간
내 몸 어딘가에서 오래된 매듭이 풀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벤치에 앉아 물을 마셨다. 손이 약간 떨렸다.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낯설미였다. 낯선 자유는 처음엔 춥다. 나는 목도리를 더 단단히 감았다. 저녁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앞에 앉았다. 나도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았다. 침묵은 이제 서로를 공격하지 않았다. 우리는 각자의 그릇을 먹고 각자의 컵으로 물을 마셨다. 그리고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문 앞에서 나는 잠깐 멈췄다. 고마워, 그가 낮게 말했다. 고맙다는 말은 무엇에 대한 것이었을까? 오래 버틴 것, 지금 멈춘 것, 혹은 마지막까지 예의를 지키는 것.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꿈에서 나는 또 도장을 눌렀다. 도장 아래에는 내 이름이 아니라 내 목소리가 있었다. 이제 나는 나를 증명한다. 남편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했다. 상담 같이 가보자. 나는 동의했다. 마지막 예의를 다하기로 했다. 부부 상담실의 공기는 가벼우면서도 단단했다. 상담사는 질문을 던졌고 우리는 오랜만에 긴 문장으로 대답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다. 술에 취해 집을 부쉈던 밤들, 어린 그가 숨어 울던 장롱 속 냄새. 나는 그가 처음으로 자신을 설명하는 걸 들었다. 설명은 변명이 아니었다. 그러나 설명이 용서를 대신하진 않았다. 상담사는 내게 물었다. 은주님은 무엇이 가장 두려우세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다시 무너지는 것. 무너짐은 습관이었고 습관은 고치기 어렵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무너질까봐 두려워. 우리는 서로를 보았다. 서로의 두려움이 닮아 있었다. 닮았다고 해서 함께 살아야 하는 건 아니었다. 닮았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했다. 상담사가 조용히 말했다. 두 분 모두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는 연습이 필요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연습은 반복이고 반복은 삶이 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말했다. 고맙다. 나는 물었다. 오늘의 고마움이 내일의 약속이 될 수 있을까?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하지 못하는 것도 대답이었다. 그날 밤 나는 벽을 등지고 앉아 숨을 길게 내쉬었다. 숨은 아직 내 것이었다. 그 사실 하나로도 충분히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이사 날짜를 잡았다. 큰 짐은 없었다. 큰 짐은 대부분 내 마음에 있었고 짐의 절반은 이미 어제 버렸다. 상자에 옷을 접어넣고 책 몇 권을 따로 챙겼다. 문의 수업 교재도 함께. 남편은 현관 앞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도와줄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괜찮다는 말은 진짜 괜찮아서가 아니라 서로의 역할을 정중히 마무리하기 위해 필요한 문장이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왔다. 문이 열리고 나는 상자를 들고 탔다. 그가 손을 흔들었다. 손 흔들문 작별의 가장 간단한 예식이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문이 닫힐 때 내 심장도 잠깐 닫혔다가 다시 열렸다. 새 집은 작고 밝았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들어왔다. 바람은 새 냄새가 났다. 나는 창틀에 손을 얹고 조용히 내 이름을 불렀다. 은주야. 내가 나를 부르는 소리는 이상하고 낯설었지만 곧 익숙해졌다. 저녁 나는 라면을 끓였다. 김 올라오는 냄비를 보며 웃음이 났다. 오래간만에 내가 나에게만 차려주는 식탁. 그 식탁 위에 작은 꽃병을 올려두었다. 첫날의 꽃은 헤아릴 수 없이 소박했다. 소박함은 사치였다. 나는 그 사치를 누렸다. 밤 창밖에 보름달이 걸렸다. 나는 달에게 말했다. 나는 나를 해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들었다. 깊고 단단하게. 이혼 판결이 난 날 하늘은 흐렸다. 흐림은 친절했다. 너무 선명하지 않게 적당히 부드럽게 나의 새로운 선을 그리게 해주었다. 법정 문을 나와 계단을 내려오는데 전화가 울렸다. 그였다. 괜찮아? 물음의 주어가 바뀌었다. 예전에는 나 괜찮아였는데 오늘은 너 괜찮아였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응. 그리고 덧붙였다. 너도. 우리는 서로의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되었다.
사랑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관심이 증오로 바뀌지 않아도 되었다. 관계의 마지막 품격은 미워하지 않는 능력이라 믿고 싶었다. 며칠 뒤 그는 내게 돈을 보냈다. 늦었지만 약속의 형태였다. 나는 간단히 답장을 보냈다. 고마워, 나도 잘 지낼게. 문해 교육 현장에서는 새 학기가 시작되었다. 나는 더 이상 보조가 아니라 작은 반의 담임을 맡게 되었다. 어르신들이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는 어제의 나를 더 멀리 보내줄 수 있었다. 수업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선생님, 나 오늘 내 이름 틀리지 않았지? 나는 웃었다. 네, 오늘은 아주 또렷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우산을 쓰지 않고 잠깐 비를 맞았다. 비는 때때로 축복이었다. 세상을 덮는 얇은 수건처럼 지나온 것들의 먼지를 적셔주었다. 집에 들어와 창문을 닫고 나는 공책을 펼쳤다. 첫 장의 문장 위에 작은 메모를 덧붙였다. 나는 더 이상 젖은 발자국을 닦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다. 그리고 그 살 속에서 나는 매일 내 이름을 부르며 다시 살아간다. 책장을 덮고 나는 천천히 숨을 골랐다. 오늘의 숨은 어제보다 길었다. 길어진 숨만큼 내 내일이 넓어지기를 나는 조용히 빌었다. 이혼 후 1년 나는 여전히 작은 집에서 산다. 창문은 하루에 2번 열고 닫는다. 한 번은 새 공기를 맞이하기 위해, 또 한 번은 밤의 온도를 들이는 의식처럼. 문의 수업은 3반으로 늘었다. 나는 이름을 부르는 데에 서툴지 않다. 때로는 내 것도 때로는 그들의 것도. 남편은 이제는 전 남편이라 부르는 게 옳겠지. 아직 술을 마신다. 하지만 예전만큼은 아니다. 그는 가끔 메시지를 보낸다. 오늘은 안 마셨어. 나는 간단히 답한다. 그래, 계속 그렇게 해. 우리는 서로의 삶에서 한 발 물러나 있었고 그 거리는 서로를 인간으로 남겨두는 최소한의 간격이었다. 나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내가 내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 새벽마다 공책을 펼쳐 하루를 한 줄로 적는다. 짧지만 완성된 의미로. 오늘은 한 할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을 글자 순서대로 또렷이 읽었다. 오늘은 시장에서 꽃을 샀다. 오늘은 라면 대신 된장국을 끓였다. 오늘은 나에게 미안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남자들을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나를 해치는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을 뿐이다. 어떤 날은 슬프고 어떤 날은 늠름하다. 슬픔과 늠름함이 번갈아 오는 날들이 이어진다. 그 곡선 위를 걸으며 나는 균형을 배운다. 결말은 언제나 새로 쓴다. 오늘의 결말은 간단하다. 나는 무너지지 않았고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내일 나는 또 내 이름을 부를 것이다.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